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유학생 비자 발급 중단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 이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법원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다른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학생 등에 미칠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적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해군 초계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4명이 순직했습니다. 민가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고 끝까지 방향을 틀었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나와서 더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 30주년입니다. 왜 이 날이 바다의 날이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요.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험들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성원 서울신문 논설위원,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하버드대 공격이 거의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 움직임과 중국의 하버드대 침탈을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련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we're going to see. Look, Harvard has been a disaster. They've taken $5 billion plus. $5 billion. Nobody knew that they were making this kind. If we didn't do this, we would have never found this out, Pam. They're taking $5 billion. And I'd rather see that money go to trade schools. And by the way, they're totally anti-Semitic at Harvard, as you know, and some other colleges too, in all fairness to them. And it's been exposed, very exposed. And I think they're dealing very badly every time. 네, 우리에게 하버드 유학생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정치인 말고 지금 정치인도 하나 있죠. 그렇지만 7막 7장이란 책으로 유명한 홍정욱 전 의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또 최고 수준의 명문대로 꼽히는 하버드, 이 우리 해외 유학생들의 꿈이기도 하죠. 그런 하버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제 하버드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문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보수적 본인의 이제 이념을 투여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이제 하버드 대학을 겨냥해서 이 하버드는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이 무려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이렇게 상당히 공격적인 언사를 했는데, 이 외국인 유학생 비율을 절반, 그러니까 현재 한 15%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한다, 이런 방침까지 밝히면서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미국인들도 가고 싶어하는 이 하버드와 기타 아이비리그 이런 데에 대해서 다 이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급진 지역 출신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게 이제 뭐 중동의 팔레스타인 같은 데 말하죠. 그런 네. 어떤 종교나 어떤 지역 출신으로 어떤 미국에서의 가령 테러라든지 어떤 정보 유출,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겨냥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어떤 공격적으로 하버드를 겨냥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칼럼비아대를 예를 들었습니다. 칼럼비아대의 경우는 작년에 그 반유태 시위가 상당히 이제 좀 많이 그게 달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칼럼비아 대공은 우리가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어떤 그 대화를 하고 해결책을 현재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하버드는 지금 굉장히 덤벼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거 단호하게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자,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크게 성공한 상원의원을 2번 했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죠. 이 사람은 중국에 대해서 원래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엔 중국 유학생들을 콕 집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비자 아예 적극적으로 취소시키겠다, 이런 말까지 하나요? 예, 지금 이제 마코 루비오 장관은 직접 그 중국 유학생들을 거론하면서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이제 콕 집어 얘기를 했는데, 이 이유로는 어떤 중국의 유학생들이 일종의 잠재적 스파이 활동을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지금 미 트럼프 행정부 내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유학생들이 가령 그 산업 정보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중국으로
유출시키는 하나의 그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감추질 않고 있고, 특히 그래서 루비오의 경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미국인의 SNS를 검열하는 나라들의 국민들, 바로 중국인데 네. 중국이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은 그 미국인들의 SNS를 뒤져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나라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자를 적극 제한할 필요가 있고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외동딸로 알려진 이 시밍쩌도 하버드대 유학을 했습니다. 지금은 벨기에 공주가 하버드 유학생입니다. 그러다가 쫓겨날 뻔했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하버드 당국의 전화통 불이 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하버드대에 국제사무소가 있고 그 안에 이민 서비스 담당자가 있어요. 말하자면 그만큼 하버드에 외국인 유학생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화로 이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데, 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른 교육기관으로 전학 갈 수 있느냐, 나 지금 추방 당해야 되는 거냐, 이런 걸 묻고 있고, 일부지만 이 미국인들도 외국인 없는 대학교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전학을 문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버드 측이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 하버드 학생들은 기본이고요. 어떤 교수나 연구원들처럼 학자들도 굉장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학업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학이잖아요. 방학이어서 지금 뭐 집에도 갔다 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이것도 막 취소한다고 그래요. 왜냐? 내가 혹시 미국 바깥으로 나갔다가 재입국이 거부되면 어쩌나. 그럴 가능성이 네, 있죠. 이런 생각에 해외 여행도 취소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랑 학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은 졸업이 다가오고 있는데 졸업식은 가도 되나? 이런 또 걱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버드의 외국인 유학생 규모는 6,800명인데 이게 전체 학생 대비 한 27%인데요. 이 이제 비율을 보면 캐나다 이제 유학생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인도가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인도. 4위가 한국이에요. 말하자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 우리 한국인 유학생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미국 대학을 잘 모르시는 분도 하버드는 압니다. 이게 영화와 드라마로까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아까 그림에 나오던데 그 동상 앉아 있는 사람, 젊은 나이에 숨진 영국 청교도 성직자 존 하버드, 그 사람 이름을 딴 학교거든요. 그가 남긴 재산과 장서로 1636년에 세워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미국 대통령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존 F 케네디도 여기 출신이고 오바마도 여기 출신이죠. 자, 그런 하버드에서 지금 연일 시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What do we do? Stand up, fight back! I said when immigrants are under attack, what do we do? Every student's welcome here! Every student, let them stay! Every student, let them stay! But Donald Trump doesn't actually care about Harvard. He wants to take Harvard down because universities stand for free ideas and for free speech. Free ideas and free speech get in the way of authoritarians. And so like authoritarians before him in places like Russia, like Turkey, and like Hungary, Donald Trump is attacking universities. 네, 하버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다인종, 다민족 유학생 27%나 됩니다. 유학생들뿐 아니고 순수 미국 국적의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시위에 나섰어요. 트럼프는 반역자다, 이런 피켓을 앞세워서 강의실의 학생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인들도 유학생만 나간 게 아니라 이 미국 학생들도 우리는 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 이렇게 연대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한 영국 유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조치는 미국 대학의 매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사실 이렇게 유학생들이 와서 학비도 내고 숙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분명히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또 다른 이 시위에 참가한 유학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버드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불법 거주자 취급이 되는 것 같은,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이걸 마구잡이로 하는 건 아닙니다. 거칠지만 목적은 뚜렷합니다.
겉으로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반유대주의자들 또 중국인 유학생들을 몰아내겠다는 것인데 그걸 한꺼풀 벗겨보면 지지층 결집을 지금 노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이들 대학들이 어떤 유대주의의 온상이다. 그다음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고 있다. 이런 것들이 표면적이지만 근본 원인으로 보면 자신의 주요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백인 노동자 계층의 결집, 이것을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고졸자가 유권자의 한 59%가량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우리처럼 그렇게 일반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고졸 이하가 60, 예. 60%다 돼요. 그렇습니다. 고졸 이하가 60% 가까이 되는데 이들의 그 어떤 열패주의, 그러니까 많은 일자리를 특히 고급 일자리를 외국 출신의 엘리트들에게 빼앗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전형적으로 바로 대학, 그 중에서도 최고의 상징적인 하버드를 겨냥해서 이들의 어떤 그 좌절된 일자리와 어떤 열패감을 자극함으로써 본인의 지지층을 견고히 하려는 이러한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얘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대통령제 민주주의의 모델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 삼권 분립이 확립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 정책에 이어서 이번엔 관세 정책에도 브레이크를 걸었죠. 예, 이제 미국의 연방국제통상법원 여기 재판부에서 이 지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부과한 각국을 상대로 한 185개국에 걸친 상호 관세는 어떤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어선 어떤 무제한적인 권한을 이렇게 부여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라 해서 효력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난달 2일 날 부과했던 각국에 부과했던 효력이 일단 상호 관세 효력이 정지가 됐는데 이 지금 미 통상법원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각국에 부과했던 기본 관세 10%는 일단 무효가 됐고요. 그다음에 일단 전례 없는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이 비상경제권한법이 부여한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권한은 근본적으로 의회에 있다.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한 관세 부과는 세금 부과는 의회의 기본 권한인데 이 비상이라는 이유로 그 권한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일단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미국은 삼권 분립이 어떻게 확립돼 있느냐? 미국 공화당이 여당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당인데 트럼프의 정책에 무조건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삼권 분립이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백악관은 하버드 정책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을 때처럼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항소를 제기했는데 항소뿐만 아니라 판결 효력 정지를 급하게 우선 이 1심 법원의 판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우리로 치면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가처분을 냈네요. 그걸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 연방항소법원, 워싱턴에 있는 연방항소법원이 아직 본안은 안 나왔습니다만 바로 이 임시 조치를 요구한 일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용했네요. 예. 우리로 치면 어젯밤인데 미국 날짜로 29일 날 네. 이것을 일단 인용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그 당초 선언했던 각국을 상대로 한 관세 부과 조치는 일단 효력은 갑니다. 네. 일단 효력은 가는데 이것이 본안의 판결이 아니고 항소심의 일단 임시 잠정 어떤 가처분에 대한 말하자면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양쪽이 다 정부와 또 이 양쪽이 다 그 소송 서류를 항소심 서류를 제출하고 그 서류를 검토해서 법원이 본안 판결할 때까지 일단 그 법원 1심 법원 효력은 중지되는데 그러나 최종적으로 본안 판결이 나오고 또 궁극적으로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부과한 이 상호 관세가 효력이 갈 거냐 아니면 죽을 거냐 이것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처럼 여기도 대법원에서 모든 걸 또 결정을 하겠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지만 미 연방 대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릴 여유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 위한 일종의 우회로를 지금 찾겠다는 방침이죠? 그렇습니다. 이 조항 말고도 사실은 다른 조항으로도 이 비상경제 권한법 말고도 무역법 등에 보면 어떤 행정부가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각국의 어떤 보복 관세나 이걸 취할 수 있는 조항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케빈 해싯 미 국가경제위원장은 그 항소심은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필요도 없고 결국 우리가 이기겠지만 우리의 효력은 계속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고 특히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 담당 무역 담당 그 고문의 경우는 자 우리가 이것으로 안 된다면 그 법원이 끝까지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조항을 얼마든지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법원의 또한 결정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무역법 122조의 경우가 네. 이런 많이 거론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이 상당한 적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 적자를 보정하기 위해서 임시로 151 범위 내에서 상당한 관세를 15%까지 일종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아주 시끄럽군요. 다음 소식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상공 아주 높은 곳에서 바다 밑에 있는 적의 잠수함을 감시하는 놀라운 기능을 하는 비행기 바로 초계기입니다. P3라고 하죠. P3C. 자, 이륙 6분 만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탑승자 다 이 군인들이신데 4분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자세한 경위 좀 알아볼까요? 어제 낮이었습니다. 오후 한 1시 43분경에 이 포항에 있는 이제 이 해군 항공 사령부 소속이에요. 여기 이 초계기가 훈련을 해서 이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6분, 뭐 7분 만에 1시 40분, 50분 요 정도의 추락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해군은 원인은 아직 불명이라고 하지만 아예 미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특정할 수 없는 그래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 초계기에 4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종사 역할을 한 소령 1명, 또 부조종사 역할을 한 대위 1명, 그리고 이제 어떤 군 전술 통제 승무원이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부사관 2명 이렇게 총 4분이 타고 계셨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요 이렇게 휘청휘청하다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추락을 했고 이때 굉음도 나고 화염도 나고 연기도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승무원 4분이 모두 순직하셨고 또 2분은 시신도 확인해 있었는데 이 화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신이 훼손된 그런 안타까운 네. 상황이고 포항병원으로 급히 이송하고 사고 후 수습에 나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초계기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잠수함 킬러라고 불리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운용한 지 30년이 된 기종이었다는데 사실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걸 개조를 또 한 번 했다니까 실제로 처음 만들어진 지로는 70년이 넘은 비행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 P3 해상 초계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가 개발을 해서 어떤 잠수함 킬러로 불릴 만큼 어떤 해상 정찰과 대잠수함 작전에서 상당히 아주 유력한 그 초계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95년에 당시 그 P3C형 8대가 들어왔고 또 이후에 미군이 예비용으로 보유했던 P3B를 우리가 개조한 한국형 P3CK 8대 해서 16대를 우리가 운용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 30년 넘다 보니까 기종 노후화에 따른 어떤 엔진 교체 필요성, 그다음에 최신형 또 해상 초계기로의 어떤 갱신 필요성, 어떤 대체 필요성들이 제기되어 오던 차에 이번에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네. 자, 안타까운 건 당시 이 대낮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추락 상황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증언이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P3, 그러니까 C가요, 일본엔 한 100대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딱 16대 있고 그중에 이게 이제 개조한 P3CK가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근데 16대밖에 없어서 그런지 요 주변에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 훈련 어떤 선에 경로랄까 이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이제 훈련하나 보다 했는데 보면서 아파트로 목격하신 분 말은 이거 우리 아파트로 진입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오기도 했는데 다행히 또 멀리 이렇게 돌아서 아파트에서 멀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좀 이상하다, 평소보다 낮게 나는데 어떤 경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하는 순간 순식간에 너무 낮게 난다 싶더니 이게 그나마 다행히 이 어떤 이 동해면 신정리 쪽
마산으로 가서 거의 수직 낙하하듯이 그렇게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분들 말씀이 저거 보는 순간 평상시랑 다르다. 추락하겠다 싶었다고 하시고 그중에서 한 분이 밭에서 일하고 계셨다고요. 네네. 불과 3km 떨어진 곳에 어우, 밭에서 일을 네네. 하다가 너무 놀라셨겠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추락한 걸 보고 낚시 가게에 가서 거기에 계신 분들한테 지금 비행기 추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믿지 않을 만큼 근데 그 굉음이 너무 커서 이거 무슨 고장난 차가 터지나 할 그 정도의 굉음이 났다고 합니다. 네, 생생한 증언입니다. 민가가 들으신 대로 아파트도 그렇고요.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이 추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특히 민간인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게 우연이 아니라 조종사와 승무원들의 끝까지 최후의 그 노력이 기울여진 탓이라는 증언이 있죠. 예, 지금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제 지금 추락 지점인 경포항 경주공항 인근에 민가들이 상당히 밀집돼 있는데 이 지금 피해가 없다는 거, 특히 이 추락 지점에 300m 떨어진 곳에는 바로 1천여 명이 밀집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격자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고 P3C기가 보통 때는 이렇게 공항과 마을 사이를 이렇게 지나서 마을 위로 날아서 어떤 이착륙을 하는데 이날은 마을 주변을 잠깐 스치고 마을 위쪽에 있는 산 쪽을 향해서 두어 차례 선회를 하다가 수직으로 낙하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걸로 봐서는 네네. 어떤 바로 아파트 밀집 지역을 피해서 뭔가 급박한 상황이 생겼는데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마을 아파트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로 마을 윗산 쪽으로 급선회하면서 추락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현재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우리나라에도 16대가 있었다고 하니까 추락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조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일단 군과 경찰은 그 노후화 여부 또 어떤 정비 불량이나 조종사 실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이제 사고 원인을 분석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군이나 경북 경찰청의 합동으로선 검시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검시는 어떤 사망이 혹시 어떤 범죄 원인으로 인한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신 조사 절차인데 이거와 함께 항공기 사고 조사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어서 사고 원인에 대한 입체적인 분석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네.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서 고인들의 억울함도 좀 풀어줄 필요가 있고요. 좀 참 안타깝습니다. 이때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해서 승무원이 4사람이 있었는데 다 그렇게 순직하니까 비행기에서 이 낙하산 같은 걸로 뛰어내려서 탈출할 수는 없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봅니까? 실제로 이 P3CK가 이게 이제 전투기하고 달리 여객기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낙하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들만 살고자 했다면 방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수직 강화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인 것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박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상황이 정말 저는 이걸 순직이란 표현이 맞다. 어떻게든 이 옆에 688세대 12동의 아파트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든 피해보고자 했던 그런 노력, 어떤 희생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군 관련 사고들이 요즘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은 그 지금 어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초계기가 P3CK 한국형하고 P3C에서 16대로 동서남해를 연중 무휴로 그 어떤 감시를 하다 보니까 초계기의 혹사에 따른 피로 이런 그 기체 피로 이런 가능성도 우려가 되고 있고요. 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형 초계기를 올해 하반기에 지금 P8 포세이돈 이라는 최신형을 6대를 또 추가 투입할 이런 전력화를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터진 사고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것이 꼭 어떤 기체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조류 충돌 혹은 어떤 갑작스러운 돌풍 이러한 어떤 외력에 의한 것인지는 현재 명확치 않기 때문에 다각적인 조사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전력화도 조기에 좀 추진이 되고 또 정확한 사고 원인도 규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원래는 뭐 내일이지만 그러니까 5월 31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30주년이 되는 바다의 날입니다. 배우 최수종 씨, 최시라 씨, 송일국 씨가 주연을 했던 드라마 해신. 저는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날은 그 드라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다의 날. 우리도 바다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바다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해오구의 대부분의 형태는 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고요. 유령업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생기게 되고 전체 이제 어업 생산 금액의 10%인 4천억이나 됩니다. 자, 바다의 날이란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 나요. 바다의 역사는 유구한데 이 바다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된 건 30년밖에 안 됐다. 뭔 사연이 있겠죠? 맞습니다. 1996년에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바다의 어떤 경제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를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고 또 해양수산 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어떤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 기념일로 이제 지정하게 됐는데 이에 앞서 국제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1994년에 유엔 해양법이 발효가 됐어요. 이 바다에 대해서 가진 어떤 개발에 대한 권리 이런 것뿐 아니라 환경 보호,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이 해양법이 발의가 됐는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2년 뒤인 1996년에 이 바다의 날을 지정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드라마 얘기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이 만화에서도 보고 청해진, 뭐 해상왕. 그래서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해상왕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지금의 전남 완도 부근에 청해진을 세운 날. 이게 어떻게 5월 31일인가 뭐 계산을 해봤겠죠? 이 날이 바로 바다의 날이 됐다는 거죠? 네, 5월 30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 해상왕 장보고가 원래 당나라에서 활동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봤더니 해적이 출몰해서 우리 신라, 우리나라 이 이제 말하자면은 백성들이 막 유포도 되고 감금도 되고 생명도 잃고 재산도 잃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828년에 서기 828년에 귀국을 해서 그때 당시 신라 흥덕왕에게 건의를 하게 돼요. 네. 이 이제 완도 부근 이 청해진에다가 이걸 설치해서 어떤 그러면 내가 해적을 방비하고 이런 역할을 하겠다 해서 실제로 이 청해진이 설치된 그때가 당시로는 이제 4월 음력 4월이었고 지금 이걸 환산해 보니까 양력 5월 30일 이렇게 해서 청해진 설치를 기념하는 날이다 해서 이제 5월 31일로 정해지게 됐는데 그러니까 책력으로 양력으로 이 음력을 환산해 본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처음에는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해적을 막는다? 군사적 목적이 커 보이지만 그 뒤에 설치되고는 여기가 어떤 신라와 당나라와 일본을 잇는 해상 교역의 무역의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청해진이 더 중요해졌었죠. 네. 드라마에서는 그 장보고 역할을 했던 최수종 씨가 염장, 그러니까 암살자인 송일국 씨의 칼에 죽습니다. 바다의 날의 공식 기념 행사, 이거 바다 근처에서 열릴 것 같은데 올해는 바다가 아닌 곳에서 열리네요. 예, 이제 내일 그 제30회 바다의 날 기념식은 해수부 주관으로 해서 한강 세빛섬에서 열립니다. 세빛 둥둥섬.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열리는데 이번 그 기념식의 그 모토는 뭐냐면 30년의 도전, 바다로 여는 미래인데 이것을 특히 이제 바다와 연결되지만 한강에서 열린다는 것이 굉장히 그 이색적이고 뜻이 있고 그다음에 내일 그 많은 훈장들이 이제 수여되는데 특히 가장 최고의 영예인 금탑 산업 훈장 이것은 그 배동진 주 흥해 대표에게 수여가 됩니다. 이분은 지금까지 그 77년서부터
예선업을 운영하면서 배 끌어오는 거죠. 대형 선박이 이렇게 좁은 항만을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도와주는 이것이 이제 예선업인데 예인선으로. 그렇습니다. 이 여기에 종사하면서 안정적인 물류망 운영과 항만 안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어떤 훈장이 수여되게 됩니다. 주최 측도요. 이 한강 세비섬이 강에 있는 인공섬이라는 거 알죠. 그래서 이 장소를 택한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맞습니다. 왜 바다가 아니라 늘 연안 도시에서 열렸는데 왜 수도권 그중에서도 한강에서 반포 세비섬에서 할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사는 수도권에서 하면서 이 한강이 사실은 바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 한강만 아니라 전국이 사실은 이렇게 한강이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다 바다와 연결돼 있다. 그런 상징성을 알리고 싶었고 또 사실 이제 오늘날의 경제가 있기에 예전에 이 근간이 되었던 한강의 기적 또 그 부분도 상기시키고자 이번에는 수도권 그것도 서울의 반포의 세비섬에서 열게 됐다고 합니다. 네. 바다의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정한 바다 관련 기념일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바다 식목일인데 2012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산에다가 나무 심듯이 바다에다가 해조류 심자는 건데 해조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해조류가 없으면 이 바다 환경도 이 혼탁해지고 지저분해지지만 바다 생물, 해양 생물들도 감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수온 조정, 어떤 오염을 줄이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해조류를 심자 이렇게 해서 바다 식목일인데 실제로요 바다 이 육지만 사막화되는 게 아니라 바다도 사막화가 된다고 하는데 바다가 사막화되면 이 바위가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네네. 그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해양 보호가 시급해서 바다 식목일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지정했습니다. 네. 바다에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로 바다 숲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숲이 이 육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그 바다숲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요? 예, 이제 정부가 해양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다시마, 뭐 감태, 그다음에 모자반 이런 해조류를 육상의 숲처럼 무성하게 가꾸는 이러한 바다숲 조성 사업, 해조숲 조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바다숲 조성을 통해서 수산 생물의 어떤 산란장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먹이원 이런 역할도 하면서 온실가스를 바다에서부터 감축하는 이런 효과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이제 정부가 2009년에 정부 주도로 대규모 해조숲 조성 사업이 이제 전국 연안에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네네. 지금 2030년까지 목표하기는 전국 연안에 한 260개소에 한 5만 4천 헥타르 넓네요. 예, 굉장히 이렇게 넓힐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면적이면은 우리가 서울시 면적이 대략 한 6만 헥타르 정도 되니까 얼추. 예, 얼추 서울시 면적에 육박하는 이런 바다 숲 조성을 통해서 우리가 해양 생태계의 회복의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바다의 날을 맞이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 이 행사들이 열립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바다와 관련된 일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996년부터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답니다. 어느덧 제정 30년을 맞이한 바다의 날이 맞아 30년의 도전, 바다를 여는 미래를 주제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집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체험할 수 있는 미디어 전시와 해양 교육문화 박람회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는 오션컬처 페스티벌이 열려요. 부산과 화성에서는 바다의 날을 맞아 화려한 축제가 열리고 그림 그리기와 동요 대회도 열린답니다. 소설로는 흑산, 영화로는 자산어보란 영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 자산어보에는 정약용 선생의 형인 정약전 선생이 귀양을 가서 평생 흑산도에 살면서 쓴 평생의 역작이 자세히 소개되죠. 최초의 해양 백과사전이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의 고기잡이 도구, 고기 잡는 방법을 담은 어구, 어법,
이 포스터가 나왔다고요? 네, 이런 어구 어퍼 포스터가 새롭게 제작된 거는 지금 23년 만이에요. 2002년에 나왔던 걸 이번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 새롭게 제작을 한 건데,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들이라든가 또 연구자원들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습니다. 포스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는데, 그 중에서도 한 24가지를 추려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쌍끌이, 저인망, 중증, 트롤, 또 통발어법 이런 것들이 그림과 함께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현장 조사 충실히 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포스터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어구 어법 포스터는 국립수산과학원이 발간한 백과사전을 바탕으로 만든 거라고 하죠. 예, 지금 작년에 물고기 잡는 도구를 총망라한 일종의 백과사전인 2024 한국 어구도감이 발간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347개의 총 물고기 종류 잡는 그 도구들, 이런 것들이 총 망라돼 있고, 여기를 통해서 국내 어업의 변화의 현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자료집은 3년에 걸친 철저한 그 현장 조사의 바탕에서 네. 굉장히 생생하게 작성된 일종의 백과사전이고, 여기 보면 지역별, 시기별, 그리고 사용법별로 상세하게 수록이 되었어서 많은 한눈에 우리가 어떤 물고기 잡이 수산의 어떤 현장을 알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자료입니다. 네, 꼭 뭐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라도 자녀들에게 교육도 되고,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뭐 어업을 할 일은 앞으로 없겠지만 바다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어업 기술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록을 계속 남겨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바다가 있고 그 안에 고기가 있으니까 가서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사실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도 바닷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 어떤 물고기 잡는 방법을 바꾸고요. 또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도 바꿨다 그래요. 그래서 뭐 죽방령, 독살 이런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다 이 물결 흐름이라든가 물고기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르게 발전해 온 건데, 이 한국 어구도감 국립수산과학원이 이제 3년간 조사를 통해서 만들었죠. 여기에 347종의 이 어구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은 아니 이렇게 진짜 물고기 종류도 많은가?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 다르게 잡아왔구나. 굉장히 신기한 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어업 문화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업 관계자들도 내가 이제 수산업에 종사하지만 또 책을 보면 더 과학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도 충분히 도움이 될 만큼 깊이 있고 내용도 방대한 그런 어구 도감입니다. 저렇게 책도 중요하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 또 애플리케이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수부는요, 어업인들을 위한 바다 위에 119 앱도 개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떤 건가요? 해로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전에 있던 거를 더 이번에도 이것도 업그레이드 한 건데, 해양 안정 모바일 앱이에요. 누구나 다 이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요번에 강화된 게 있습니다. 이 어플을 막 연 다음에 어디 들어가서 뭐 긴급 구조 요청을 하거나 제가 어딘데요가 아니라 SOS 아이콘이 있어요. 그 버튼만 딱 누르면 지금 그 위치가 어딘지, 시간이 뭔지, 이게 그래서 바로 긴급 구조 요청이 된다고 해요. 좋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바로 구청 요청이 가능해졌다. 이제 그 부분이 좋고, 그리고 또 만약에 청각 장애인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그림으로 돼 있어서요. 그 사고, 내가 지금 사고 상황이 이거예요 하고 그림을 선택해서 나의 상황을 또 알릴 수도 있게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배려도 그렇네요. 담겨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앱을 통하면 지금 사고 위치가 언젠지, 또 이런 사고가 난 시간은 언제인지, 이게 실시간으로 곧장 관련 기관에 공유가 되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 이게 물론 배가 난파된다든가 이런 경제적 손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인명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인명을 구조하려면 그 골든타임이 있는데, 이렇게 바로 한 번 터치만 해도 원터치로 SOS 신호가 가니까 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에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게요,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됐다고 했는데, 지난 버전들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인명 구조가 됐는데, 지난 4월에 있었던 강릉 앞바다에 낚시 조난자도 이걸로 이제 구조가 됐고, 이거를 이제 봤더니 총
총 그동안 이 앱을 통해서요. 무려 2,497명 이런 많은 분들의 인명이 구조됐다고 합니다. 요즘 낚시 많이들 가시니까 해로드 꼭 내려받아서 활용해보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요즘 우리 바다의 가장 큰 문제 그중 하나는 마구 버려져 있는 폐어구 문제라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저 선박이 전용 수거선입니다.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다 폐어구입니다. 통발이고 로프 매일매일 하죠. 네. 이 폐어구 자체는 어떤 식으로 존재를 하느냐? 유실되어서 바닥 밑에 깔려 있는데 그중에 가벼운 것들은 뜹니다. 선박이 지나가다가 수증기에 감겨버려요. 로프 감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전사고 유발이 되고. 자, 안 보인다고 바다에 버리면 안 되죠. 해양 쓰레기 중에 폐어구가 차지하는 비율 꽤 높다고요? 예, 이제 우리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양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간 한 14만 5천 톤 되는데요. 이 가운데 육상에서 발생한 그래서 바다로 흘러간 쓰레기가 한 65%가 되고 해상 자체에서 발생한 것들이 한 35% 되는데 이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 가운데 바로 이 폐역으로 인한 것이 가장 많은 비중, 다시 말해 76%에 달하는 3만 8천 톤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다에 버려진 예를 들어 그물이라든지 통발 이런 그 폐어업 도구들이 많은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특히 이제 그 많은 해양 생물이 걸려서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폐사를 하게 만드는 일종의 유령어업을 야기하는 이런 해양 생태계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5만 톤 가운데 폐여구가 76%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수거도 어렵고요. 네. 또 해양 생물들에게도 악영향을 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많은 어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물고기가 이상하게 죽는다든지 또 어떤 많은 해수 오염 자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우리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폐여구의 어떤 수거 이것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또 다양하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4천억 원 피해가 나고 네. 거북이들 막 이상한 거에 걸려서 다치고 네. 상괭이 막 죽고 다 저런 것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폐어구의 관리를 위한 정책들 본격 시행을 한다고요? 말하자면 고장난 차라든가 불법 주차된 차를 견인하는 견인차가 등장한다 바다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뭐냐면 불법 어구라든가 무허가로 방치된 어구를 즉시 철거하는 어구 견인제가 도입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어구 실명제가 도입이 되는데 만약에 어구 실명제를 위반했다 아니면은 조업 금지 구역에다가 내가 어구를 설치했다 그럼 언제든지 철거 대상이 돼서 즉시 철거가 됩니다. 이 어구 이제 실명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구 실명제의 실효성 을 거두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익을 위해서 너무 많은 어구를 막 함부로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예방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좀 고장났다고 망가졌다고 바다에 그냥 버리는 이런 폐어구의 불법 방치 이런 것들을 예방하려는 목적인데요. 그러면 어구 실명제가 뭐냐 허가 번호 선박명 또 내 이름 이런 거를 적은 깃발을 어구에 꽂아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 꽂지 않았다 그러면 어업 정지 등의 어떤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도 또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구, 부표에다가 보증금. 앞으로는 그냥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과다하게 설치하려는 걸 막으려는 건데 보증금 냈다가 내가 나중에 이거 이제 제거합니다, 철거합니다. 그러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증 금액 얼마로 할지 기준이 신설될 예정이고 만약에 이제 보증금 내지 않고 그냥 막 설치했다 이러면 당연히 징계도 되지만 저거 등록하지 않은 보증금 내지 않은 어구예요. 부표예요 하고 신고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마치 카파라치처럼 신고 보상금 제도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네, 미이행 신고 보상금도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박성원 위원, 홍종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